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에서 헌법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이국은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요지를 요약하면 크게 한 두 가지 명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서구적 맥락에서는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다. 사실 한 100년 전만 해도 서구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논의 자체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일단 이 명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려는 시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 프로테스탄트 그 교회 정치가 이 우리가 지금 처한 시대에 특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자 과제가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이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의 징후가 아주 농후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일상의 언어에서 기독교라는 말 대신 개자가 들어가는 말들이 보이고 있고요. 특별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동년배의 비그리스도인들과의 사이에서 느끼는 어떤 열패감 같은 것은 이미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일부 그 지성인들 쪽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노선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스탠리 하워스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기독교 윤리학자들 등등이 좀 지금까지의 이 크리스천덤 속에서의 그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한 이 대응과는 궤를 좀 달리하는 새로운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노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고요. 일상 언어로 하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으로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뜻에는 기본적으로 깊은 존중을 갖고 있고요. 그 울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글의 표현으로는 정치로부터의 철수가 용인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정치 영역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을 그나마 더 잘 감당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논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이외에 이건 원래부터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나 아니면 정치 그 자체는 매우 비기독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입장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생각에는 이 500여 년 전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 이래로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만들어 왔던 우리가 정치하고 또 우리의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왔던 그 흔적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이 지금에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출발해 볼 지점은 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관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상당히 다른 용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한 이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상징하는 체제 보위의 논리로 사용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일상의 용례일 뿐이고 학자들,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많은 논쟁을 거쳐서 최근에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유의 이념과 평등 또는 그 정치적인 구현으로서의 이 민주의 이념 사이에 존재하는 저는 이제 모순적 기랑관계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이 불확정적인 상호 투쟁 관계, 역설적인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독특한 정치 이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민주 또는 평등의 이념 말고 자유의 이념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이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말해지는 분들이 그런 예이고요. 자유의 이념 자체가 허구이기 때문에 오로지 민주 또는 평등의 이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저는 지난 세기의 공산주의 운동의 대실패를 통해서 그와 같은 극단 이념은 이미 실패했다고 인류 역사에 확인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자유와 민주 이 두 이념이 매우 귀중한데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이 불확정적인 역설적인 이 밀고 당기는 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제 발표가 한국교회 안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정치 이론가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이해를 좀 이해하시게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기획 또는 일종의 운동이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대전제 등등을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생각이나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 자유를 전제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를 전제하는 오직 믿음의 신앙이나 이 솔라 스크립투라 코람데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일, 특별히 정치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한다고 하는 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기획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었다고 하는 점, 이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텍스트에다가는 썼는데요. 이 부분은 텍스트를 그냥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서구 근대에서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점을 조금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구 사회에서의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특정 지역에서 기독교회가 다수이고 숫자로도 다수이고 또 세력이나 가치의 면에서도
지배적인 위치를 점한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부를 만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이 선배 크리스찬들은 이곳저곳에 많이 계셨지만 특별히 서구에서 500여 년 전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가지고 이 사회나 국가 전체가 이미 기독교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의 혁명으로 프로테스탄트 혁명이 도래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그 터전 위에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보는 실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듯이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 자체를 신도들의 조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신도들에게 이 성례전을 베푸는 사제들의 조직으로 이해하는 독특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심지어는 성서도 그 교회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 혁명가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이 가톨릭 교회의 교회 자체에 대한 이 이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너뜨리고 나면 그 위에 다른 체제를 세워야 되는 정치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엄중한 이 정치적인 부담, 또 이론가로서는 이론적인 부담을 종교혁명가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모든 신자를 교회의 공식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제들만의 조직으로는 도저히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고 모든 신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고 책임지는 형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달리 칼빈 선생이 얘기하시는 대로 visible church가 아니고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편적인 공교회로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나니까 모든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나 제도화되어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2차적인 것이 되었고 그 교회들 사이의 다원성을 근본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나아가서는 이 다원적인 보이는 교회들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텍스트에서는 이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이 변화가 가져온 네 가지 차원에서의 이 정치적인 과제를 요약해 놓았는데요. 그걸 제가 말씀을 깊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구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종교혁명 이후에 약 150년에서 200년 정도까지 애를 썼던 노선을 저보고 한마디로 요약해라 부탁하신다면 저는 신정주의의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을 이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받아들인 가운데 이 정치와 종교가 바로 그와 같은 신앙적인 일체감을 통해서 하나로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 차례 이제 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도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런 류의 생각들을 갖고 계신 프로테스탄트들도 없지 않다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청교도 혁명은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장 급진적으로 구현하려고 했던 정치적 시도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마이클 왈처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 철학자는
바로 이 청교도 혁명이야말로 서구의 근대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정치적인 급진주의, political radicalism의 원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신정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작거나 크거나 일부 성공을 해가지고 이 프로테스탄트들만의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지는 않은데요. 그 이후에 이 프로테스탄트들 지도자들이 상당히 큰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지금 좀 제가 잘못 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나요? 예. 감사합니다. 첫째로는 이 신정주의의 방식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서라고 하는 크리스찬 그 프로테스탄트의 모토에서부터 출발하는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이 프로테스탄트 진영 내부의 신학적인 다원성을 해결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비그리스도인들, 비프로테스탄트, 무신론자들 등등도 함께 꾸려가는 이 그 정치 공동체의 본질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차원에서 이 그 프로테스탄트 종교 혁명이 직접 의도한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신정주의의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 당위이자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 자리를 잡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매우 자유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언어로 이 톨레랑스가 주장되고 또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톨레랑스라고 하는 관용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유럽 사회에 존재했던 대종교 전쟁과 그 종교 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열광했던 신정주의적인 접근을 통해서도 정치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하는 이 몸의 깨달음 위에서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스스로 고백해낸 가치이자 덕목이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 언제쯤 가야 이 톨레랑스의 이 깊은 종교적인 차원이 회복될 수 있을지 대단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신정주의라고 하는 접근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그 경험이 서구 사회에는 상당히 뿌리 있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하나의 체제를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만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는 생각 위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갈래들이 나누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분리주의라고 하는 흐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원주의라고 하는 흐름이고, 세 번째는 이제 관계주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리주의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 정치를 세속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그것과 구분되는 또 다른 영역의 초월적인 차원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고, 제가 모두에 말씀 올렸던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라고 하는 이 스탠리 하워스 같은 분들의 주장도 굳이 이 구분을 갖다 대자면 이제 분리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구 사회에서 등장한 아주 독특한 생각인데요, 이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2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는 이 교회에 속하지만 다른 하나는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에 속하고
이 정치 공동체에 속하는 그 어떤 숙명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루터파의 경건주의 안에 이와 같은 이원주의가 매우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장로교나 침례교나 하는 이런 주류적인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주류적인 그런 흐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치와 이 종교, 특별히 교회가 끊임없이 이 관계 속에 놓일 수밖에 없고, 특별히 교회는 정치를 책임지고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대립 중에서 결국 제일 강력해진 것은 관계주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관계주의를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개개의 정치 공동체에서부터 또 교단의 차원, 그리고 국가와 이 전체 프로테스탄트 종교 단체의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가장 근본적인 자유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국가가 공식적인 종교를 가지는 것은 국가에도 종교에도, 심지어는 국교가 될 만한 이 자격과 능력이 있는 그 종교에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국교를 부인하는 생각이고요. 또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가와 종교 단체가 하나의 제도로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로서는 분리를 전제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 자, 우리 헌법에는 제20조에 이 생각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뒤에 약 한 200여 년에 걸치는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 혁명의 에토스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려고 했던 그 기나긴 노력들, 특별히 신정주의라고 하는 그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함께 모두 깨달은, 어찌 보면 정치적인 성숙이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노선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정치의 방식으로 본다고 하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대조되는 정치 형태가 이 프로테스탄트들 사이에 존재했다고 보입니다. 간단히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가톨릭의 그 교회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요.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에피스코팔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신앙을 감독하는 사제들 또는 사제들 중에 특정한 인물들의 조직에 감독적 지위를 부여하는 그 흐름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감리교 쪽을 통해서, 성공회 쪽을 통해서 일부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서구에서는 이원주의적인 그 태도를 취했던 교단들 중에는 상당히 많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의회, 특별히 엘리트들의 의회를 통해서 교회 정치를 감당하는 모델이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이제 엘더, 장로들을 통한 교회 정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장로교에서 발전시켜 온 노회 중심의, 물론 그것도 원래의 흐름과는 조금 일탈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본 구조는 엘리트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컨그리게이션, 회중이라고 하는
그때그때 신앙적 공동체를 실제로 형성하고 있는 신자들의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결정을 하게 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고요. 이것은 뭐 침례교나 아니면 그 외에 상당히 분리주의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프로테스탄트 소수 종파에서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흐름이 이 교회 정치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니까 좋은 점들을 서로 이제 가지고 가서 함께 좀 발전한 측면도 없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들 교회 정치 내부의 다양한 실험과 그것들의 상호적인 영향이 이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 합중국의 출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파운딩 파더들이 미국 헌법을 만들려고 협의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적 기초를 정치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흐름이 잡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고전적 공화주의라고 하는 흐름이고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엘리트 의회, 대의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뉴저지 대학을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프린스턴 대학이 되었고 원래 장로교 개혁파가 만든 학교입니다. 다른 하나의 흐름은 이른바 반연방파에서 잘 드러나는 것인데요. 이 각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는 회중,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회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인데, 이것이 정치학자들에게는 이 근대적인 자유주의자들로, 로키안들로 이렇게 지금 비춰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이 토머스 제퍼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 안에 있었던 이 자치 공동체주의와 엘리트 의회주의의 밀고 당기는 관계가 적어도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미 합중국의 체제를 설계하는데 밑거름이 되었고, 실제로 나라가 출범한 뒤에도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에너지이자 정치적인 그 갈림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를 제가 붙인 이름은 아니고요. 여러 미국 학자들이 자연권 공화국, Natural Right Republic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아주 세련된 이 시민들의 자유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만 보이지만, 사실 한꺼풀을 더 들여다보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강력한 시민사회,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강력한 시민사회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속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부가 바로 이 초월적 종교적 지평에 대한 깊은 경건을 함께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나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830년대 초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고 하는 젊은 프랑스 청년 학자가 자기 나라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좌충우돌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고 죽이는 것이 마음에 많이 힘든 상황에서 미국에 한 1년 정도 와서 여기저기 탐방을 하다가 유럽에 없는 매우 독특한 나라가 여기 지금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저것 기록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시민사회 속에서 감당하고 매우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부, 국가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금도를 잃지 않고 함께 정치해 가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주 지역적이고 로컬한 차원에서도 그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구에서도 이와 같은 자연권 공화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는 실증적 주권 국가라고 하는, 정치는 사람들의 몫이고 특별히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에 의존해서 공리적으로 국가를 잘 운영하는 것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초월적인 그 지평에 대해서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서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카톨릭의 대응이 어떤 점에서는 프로테스탄트들의 대응보다 더 나았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은 그 자체가 하나의 단일 조직이기 때문에 이 모더니티와를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대한정치, 대한경제 같은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온 흐름이 있었고,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티칸 제2차 공의회를 거치면서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로마 카톨릭의 이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강력해지는 자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상황에서 분열을 면치 못했고, 그래서 특별히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쪽,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도 잃고 이신론과 타협해서 이 자유주의자가 되어가는 방향을 택하거나 아니면 자본주의 그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근본주의, 보수주의로 가거나 하는 쪽을 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여전히 세계 프로테스탄티즘을 이끌고 있는 미합중국의 현주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한국 사회에 대한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좀 복잡하고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 프로테스탄트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놔버릴 수 없는 이 프로테스탄트 500년 역사가 배어 있는 귀중한 산물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하고는 조금 궤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회자님들이 이끌고 계시는 이 좁은 의미의 교회,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는 그 교회를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이 모판으로 삼아서 정치 실험을 할 만한 에너지가 지금 한국 사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교회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자유민주주의를 열심히 해서 조금 보람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 국가적 차원의 영향을 미치기는 너무 힘들고 너무 돌아가는 길이고 에너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 생각에는 이 철치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들을 빨리 만들고 그 조직들 속에서 세상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기독교 정당도 더 자유민주주의적인 정당이라면 해볼 만한 기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우리 120년 넘은 대한민국의 프로테스탄트 역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통을 이어서 특별히 저희들이 좀 애를 썼으면 좋겠고요. 오늘 백석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한동대학이나 백석대학이나 기독교 대학도 이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의 중요한 축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더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이 길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